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권리하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첫 페이지 보시면 모아놓은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어떤 경우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5가지 사유를 배웠잖아요. 5가지 사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이 사유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건 제가 수업 중에 다 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아래 이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객관식 문제를 담보책임 같은 경우에 객관식 문제를 꼭 풀으셔야 하거든요. 풀으셔야 하는데 이 내용을 숙지를 하면 객관식 문제를 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꼭 보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우선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담보책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외워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즉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대금감액 청구권이 있죠. 근데 여기서 3가지 내용 중에서 쭉 내려볼까요? 이 2가지는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5가지 사유에 다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런데 이 대금감액 청구권은 말 그대로 감액이잖아요. 그죠? 금액을 뭐 다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일부가 문제가 될 때 이 대금감액 청구권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전체 중에 일부가 문제되는 게 어느 경우죠? 볼까요? 이 2번째, 3번째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일부의 타인의 권리일 경우에,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취득을 못 해가지고 매수인한테 이전을 못 한다. 그러면 묻는 경우잖아요. 그리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도 전부 중에서 수량이 일부가 부족하다거나 전부 중에서 일부가 멸실된 경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대금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는데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외우셔야 할 것은 저희가 강의를 방금 전 시간 했던 내용인데 이 사유가 5가지잖아요. 이 5가지 사유를 지금 외우셔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담보책임의 내용 3개, 그죠? 그리고 이 하자의 사유 5개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2문자로 한번 따보세요. 어떻게? 전부 타인의 권리,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까지 수만 그냥 2문자 따볼게요. 수,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행사 이렇게 하면 2문자가 어떻게 되죠? 전, 일, 수, 제한, 행사죠. 그러니까 이 사유를 5개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번호를 전일수 제한행사 그러면 5가지 사유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1번 전부 타인의 권리, 2번 일부 타인의 권리, 3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 4번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5번 저당권 전세권 행사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권리의 하자라고 했잖아요. 이 하자 사유를 우선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고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논의를 진행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쭉 봐왔지만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어떤 매수인에게만 인정이 된다고 했죠?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 인정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선의의 매수인한테만 인정이 되고 악의의 매수인한테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일수 제한 행사 이걸 외우는 이유는 왜 외우냐면 악의의 경우에 행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외우는 겁니다. 언제 그랬죠? 볼까요? 악의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봅시다. 다 악의일 때는 다 X인데 그죠?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여기 있죠?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악인데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죠? 또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여기. 그죠? 또 어디 있죠? 또 여기도 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금감액 청구권은 이 사유가 두 가지 뿐인데 그 중에서 여기 있죠. 여기는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로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게. 그죠? 그래서 원칙을 우선 선의의 매수인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4개의 경우에는 악의의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개를 어떻게 외우냐면 볼까요? 순서대로 해제권부터 시작할까요? 해제권은 첫 번째죠. 1번 사유. 해제권은 또 언제 있죠? 5번째 사유가 또 있죠. 그죠? 5번.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 있죠? 5번 사유 같은 경우에는 악의의 경우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대금감액 청구권은 언제 있죠? 2번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 5, 2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제권은 몇 번이라고요? 1번, 5번, 손해배상 청구는 5번, 대금감액 청구는 2번에 한해서 이렇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당구장 표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인데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제척기간이 뭐죠? 법이 인정한 권리 존속기간이라고 했죠. 그 제척기간은 이 담보책임 경우에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권리 몇 번 없다고 그랬죠. 1번과 5번이 없다고 그랬어요. 즉 1번과 5번은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 기간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즉 제한이 없으니까 이 1년 제한이 적용 안 받으니까 언제나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사유죠? 조금 더 중한 사유겠죠. 그죠?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을 아예 못하는 경우죠. 그리고 5번도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에 한해서 이 사유에 한해서만 뭐라고요? 1년이라는 제척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또 방금 건 봤고요. 두 번째 거는 이게 무슨 얘기죠? 해제권 행사의 경우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해제권이 지금 이쪽이잖아요. 보면 어떤 조건이 있죠. 잔존 부분이면 다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그냥 없던 걸로 돌리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 하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뭐다? 첫 번째 사유 전부 타인의 권리 경우에는 해제권이 선이든 악이든 그냥 바로 인정이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어차피 전부 타인의 권리면 취득을 못하는 거죠.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조건 붙일 필요가 없이 그냥 무조건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1번 사유만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잘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 사유 다 두 문자 찾아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의 내용 이 세 가지 외우신 다음에 이것을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물건의 하자로 지나가 볼게요. 한 5페이지, 6페이지 뒤에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볼게요. 지금 방금 전까지 봤던 것은 권리의 하자였죠. 그러니까 하자가 종류가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매매 목적물을 딱 봤더니 어떤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권리 측면이 아니라 물건 자체가 아니라 뭐 물건이 파손됐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다 지불을 하고 산 건데 왜 이 물건에 하자가 있지? 왜 파손이 되어 있지? 이러면서 매도인한테 물을 수가 있죠. 매도인은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당연히 담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법정의 무과실 책임이니까 담보 책임이. 그럼 볼까요? 그럼 이제 물건의 하자를 보는데 이 물건의 하자를 크게 이렇게 특정물 하자와 종류물 하자로 나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예를 볼까요? 특정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중고차 판매상 갑으로부터 우리 중고차를 매수하였는데 엔진에 결함이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중고차 매매를 했는데 계약 체결 전에, 그죠? 이게 체결 시점인데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그 전에 어떤 중고차의 하자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을은 그 매매 계약의 유상성에 기인해서 이 갑에게 내 중고차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어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즉 뭐다? 이렇게 특정물, 딱 중고차는 그 차 한 대잖아요. 그죠? 특정이 된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 갑과 을이 이번에도 차인데 이번에는 신차예요. 뭐 새로 나온 산타페라고 합시다. 산타페를 을이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계약 체결 시점을 볼게요. 체결 시에 이 을이 자기한테 인도될 차가 어떤 건지 아나요? 모릅니다. 그죠? 체결 당시에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류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산타페, 이번에 새로 나온 산타페 신형 한 대, 이럴 뿐이지 어떤 차인지 계약 체결 시에 특정이 안 됐어요. 특정이 안 된 물건을 종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을이 그 물건을 뭐 갑이 이제 뭐 현대차 대리점이니까 대리점이 그래 을한테 이제 인도를 해야겠다 가지고 그 물건을 가져와서 딱 인도를 하죠. 특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종류물인 상태에서 이렇게 특정이 된 물건을 을이 딱 받았는데 그 물건에 뭐라고요?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이 경우에도 현대차 대리점, 현대자동차 회사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특정물이 뭔지, 종류물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됐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의 하자인 경우에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담보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해제, 손해배상,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었죠. 근데 이 물건의 하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두 개는 동일하죠. 그죠? 권리의 하자랑. 근데 뭐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있죠. 권리의 하자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사유, 즉 수량 부족 일부 면시 또는 일부 타인 권리 같은 경우에는 뭘 물을 수 있었죠? 대금 감액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즉 물건의 하자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중에 일부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다? 이 대금 감액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어느 경우에만 종류물만 할 수 있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1번 특정물 같은 중고차라고 해보세요. 중고차는 그냥 그 차 한 대 있는 거죠. 근데 완전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것. 여러 가지 물건, 그러니까 지금 종류물은 산타페는 아주 많이 만들어주는데 참 자기가 이 어떤 특정 산타페를 받았잖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의 차들이 있죠. 새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새 차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종류물의 하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담보 책임의 내용으로. 즉 이 특정물은 이 완전물 급부 청구권에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권리의 하자는 좀 더 복잡했던 이유가 왜 복잡했죠? 선의의 경우에 한해서 일반적으로 이 담보 책임의 내용을 물 수가 있는데 악의인 사람도 가능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1, 5, 5, 2 해가지고 사유가 1번 사유, 5번 사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 물건의 하자는 훨씬 단순하죠. 뭐다? 악이면 무조건 물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선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건의 하자 같은 경우에는 선이면서 무과실까지 요구합니다. 매수인이.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볼까요? 권리의 하자와 비교하여 볼 때 물건의 하자는 식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죠. 그렇죠? 권리보다는 물건이 훨씬 하자가 빨리 발견될 수도 있고 하자가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측에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주의를 요구를 하는 거여서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이렇게 선의 무과실을 요구를 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권리하자는 선의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척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짧겠죠. 빨리 끝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발견되기도 하고
충분히 기간이 그렇게 권리는 1년인데 그것보다 더 짧은 기간을 해도 특별히 매수인한테 불이익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척기간도 뭐다? 6월이죠. 그리고 경매의 경우에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경매도 매매입니다. 똑같아요. 즉 어떤 매매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경매도 채무자의 물건을 경락인이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랑. 그런데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받았을 때 권리하자는 적용을 하는데 물건을 만약에 경락인이 뭐 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는데 물건을 받아놓고 나중에 물건이 내 이상해 이렇게 하면 경매라는 게 일반적인 매매랑 비슷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물건의 하자는 이 사람이 경매 당시에 알아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건의 하자는 하자로 안 보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잘 보세요.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다르니까 그것은 잘 알아두셔야죠. 문제 내기가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나가서 판례를 볼게요. 이 판례는 봅시다.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법률적 장애 역시 무슨 하자로 본다고요? 물건의 하자로 본 거죠. 권리의 하자로 안 봅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게 권리의 하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물건의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니까 뭐다? 제척기간은 이런 경우에 어떤 법률적인 어떤 제한이 있거나 이런 하자의 경우에는 제척기간 6월 적용되고 또 뭐죠?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 안 될 테고 또 뭐죠? 물건의 하자니까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에 한해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물건의 하자를 공부하고 계시죠? 물건의 하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뭐라고? 특정물 하자와 그 다음에 종류물 하자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특정물 하자부터 볼게요. 580조는 뭐라고 써있냐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전항의 경우는 경매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써있죠? 지금 물건의 하자를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요?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죠. 이건 봤어요. 그러면 1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항은 무슨 얘기냐면 물건의 하자가 있는 때는 앞에 575조 제1항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규정이 뭐냐면 제한물건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이었어요. 이게 뭐죠? 우리가 권리의 하자 파트에 있는 이런 사유가 있었죠. 몇 번이죠 이게? 사유라면? 사유, 전, 일, 수, 제한, 또 뭐죠? 행사였죠. 그래서 뭐다? 네 번째 사유를 지금 준용한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사유는 담보 책임의 내용이 뭐였죠? 크게 1, 2, 3번 있는 담보 책임 내용에 첫 번째 뭐였죠?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대금감액이 있는데 이 대금감액은 전체 중에 일부가 문제될 때, 즉 2번, 3번만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는 없죠. 악의인 경우에는 1, 5, 2번 사유만 있는데 지금 우리가 4번 사유잖아요. 그래서 뭐다? 선의인 경우에, 즉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목적물 하자가 있는 때는 이걸 적용하기 때문에 선의의 매수인의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쓴 거예요. 풀어 쓴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했다. 악이나 알았다는 게 악이잖아요. 과실. 악이나 과실이 있는 자는 청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악의가 아닌 사람, 선이면서
무과실인 경우에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582조 볼게요. 권리 행사 기간 뭐라고요? 이 권리 행사 기간이 제척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건의 경우에는 지금 6월이죠. 그죠? 권리하자는 1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담보 책임의 내용 뭐뭐 있다고 그랬죠? 종류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있었죠. 여기에 뭐가 있었죠?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있었는데 지금 특정물 하자를 공부를 하고 계시죠? 두 개밖에 없어요. 해제와 손해배상. 그리고 이 물건의 하자 같은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을 안 합니다. 즉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 근데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이렇게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권은 이런 어떤 조건이 부과가 되어 있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다 봤어요. 그러면 이거 뭐 밑에 있는 것은 설명 드렸던 내용이고, 6월에 제척 기간을 적용을 한다고 그랬죠. 됐어요. 그리고 선이 무과실이니까, 즉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선이라는 건 뭐죠? 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죠. 지금 하자가 있음을 몰라요. 근데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이 안 상황으로부터 언제? 6월 내에 이렇게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됐어요. 판례 볼게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은 뭐라고요? 법률관계에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는 게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권리의 내용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고,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기한을 설정하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제척기간을 공부를 하고 계시죠? 제척기간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소멸시효라고도 있어요. 소멸시효도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행사를 안 하면 소멸시켜버리잖아요. 그죠? 특정 기간 내에 행사를 안 하면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도가 좀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한데 취지나 이런 거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제도예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민법이 기간을 설정하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제도는 별개의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름도 다르잖아요. 제척기간이고 이것은 소멸시효니까. 그래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적용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고 둘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담보책임 공부하고 계시죠? 담보책임 제척기간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소멸시효 적용 안 한다고요? 아니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자 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이게 채권이에요. 청구권은 누구한테 이렇게 특정인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채권인데,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10년이 적용이 돼요. 아시겠나요? 10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채권 소멸 규정도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이 배제된다고요?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포인트죠. 그죠? 볼 수 없어요. 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척 기간 같은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니까 뭐라고요?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6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 지금 소멸시효는 그냥 권리를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뭘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라고요?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부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면 자신의 지배 권리 내에 있잖아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그냥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안날부터 이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별개의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둘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세 번째, 경매에 있어서 뭐죠? 지금 물건의 하자를 공부하시고 계시죠?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경매의 경우에 적용 불가라고 했죠. 권리의 하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물건의 하자 중에서 특정물 하자 다 보셨고요. 종류물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한번 볼게요. 581조에서는 1항에서 매매 후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냥 뭐 새 차라고 신차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차예요. 지정한 경우에는 그 후 특정됐어요. 물건을 이제 새 차를 인도받았는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는 뭐다? 담보 책임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전조의 규정 뭐였죠? 전조 지금 특정물 매매의 경우에 뭐라고요? 선의 무과실 매수인이 뭘 물을 수 있죠? 해제와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걸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항 봅시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쭉 줄 쳐볼게요. 하지 안 하고 뭘 청구할 수 있다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뭐라고요? 완전한 물건을 청구할 수 있겠죠. 새 차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종류물 매매 같은 경우에만 이 세 가지가 인정되는 거죠. 그죠? 이 2항이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요. 또 뭐 있죠? 6월 내에 행사해야겠죠. 제척 기간입니다. 안날로부터. 이거 안날로부터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문제. 됐어요. 그리고 악의인 경우에는 무조건 행사할 수 없고요. 선의 무과실에 한해서 무과실까지 요구되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종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 봤어요. 밑에 볼까요? 이건 첫 번째는 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두 번째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네요. 즉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뭐라고요?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청구를 아니하고죠. 당연히 완전한 물건을 받으려면 이걸 청구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됐어요.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는 매수한 감자 종자가 잎말림병에 감염된 것이어서 식재한 결과 감자가 같은 병에 감염되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대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뭘 샀죠, 지금? 감자 종자를 산 거예요. 샀는데 뭔가 감염이 돼 있어요. 즉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물건에 하자일 거 아니에요. 감자 종자 물건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감자가 같은 병에 감염되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으니까 뭘 물을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지금 담보 책임을 묻는 경우입니다. 매수인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묻는데 손해배상을 하는데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손해를 봅시다. 손해는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 수익금에서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한번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그러니까 올해 이 상한 감자 종자를 받아가지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이렇게 그래 보면 2천만 원이라고 할까요? 2천만 원의 소득을 예전에 이렇게 얻었어요. 근데 올해 이 상황을 받아가지고 소득이 반으로 탁 줄었어요. 이만큼이 소득이에요. 즉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손해가 얼마나 난 거죠? 당연히 이 2천에서 1,000 빼가지고 이 부분이 손해라고 산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매도인 측에서 그래 내가 담보 책임을 지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손해가 이 1,000만 원이 아니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가 이번에 받은 올해 수확한 금액이 1,000만 원이잖아? 근데 비용이 이만큼 들었잖아? 만약에 감자 종자를 샀는데 그 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200. 그러면 손해가 얼마큼 났다고? 실제 들인 비용에서 소득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들인 비용이 이만큼인데 소득한 금액이 이만큼이죠. 이만큼 나머지 부분을 손해라고 이 사람은 우기는 겁니다. 그럼 확 줄어버리죠, 손해가. 아니란 얘기죠. 손해는 뭐다?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올해 수입금액을 차감을 하고 일반적으로 예년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수입이었으면 전체 수입금액에서 올해 이만큼 금액을 뺀 금액을 손해라고 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겠죠. 이번 2번 볼게요.
2번은 이것은 이렇게 줄친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세차 얘기를 했잖아요. 세차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치, 완전물 급부가 제일 좋지. 근데 이렇게 쉽게 청구를 해주게 할까요?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네, 읽어볼게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현대차라고 할게요. 현대차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손해를 주어 등가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즉 이렇게 담보 책임은 등가성, 대가의 등가성 때문에 인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형평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쉽게 인정을 해버리면 매도인한테 지나치게 불이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다? 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행사를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금 대법원 판시를 지금 읽고 계십니다. 2번 볼게요. 자동차를 매수해서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하자냐면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하자가 발생했대요. 그죠? 그러면 이 새 차 구입했는데 기분이 좀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매수인이 뭘 했냐면 신차 교환을 구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자가 어떤 하자라고 생각하냐면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하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까지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현대차, 이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좀 큰 하자야겠죠. 뭐 엔진에 하자가 있다든지 이 정도가 돼야지 이렇게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제척 기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판례 볼게요. 표고버섯 종균에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려면 지금 안날로부터 6월이 문제되니까 지금 이 판례가 나온 거죠.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에서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화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화하지 아니한 원인이 종균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을 때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러겠죠. 지금 종균이 물건이죠. 종균 때문에 어떤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매수인은 딱 하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종균 때문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자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화를 안 한 게 하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상하다. 나는 뭐 다 잘했는데 왜 하자가 발생했지 했어요. 그 사실을 즉 발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 안 건 아니죠. 왜? 종균 때문에 이렇게 발화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 종균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묻는 거니까 얘 때문이구나 한 것을 알아야지 그때 알았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화하지 아니한 원인이 이 종균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임을 알았을 때 알았다고 볼 것이다. 이때를 기산점을 해서 6월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이 얘기겠죠.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 봤죠. 무엇까지 본 거죠? 권리의 하자 봤고 물건의 하자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자에 대해서는 거기다 다 본 겁니다. 다 본 거예요. 그죠? 담보 책임에 대해서 다 봤는데 우리가 이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이제 그 진도를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렸죠. 경매가 뭐라고요? 예.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매매냐? 한번 볼까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어떤 채권자예요. 을의 채권자예요. 그죠? 그래서 을의 X 물건이라고 할까요? X 물건을 저당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갑은 뭘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거죠. 경매를 청구하면 이 경락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경락인이 병이에요. 이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취득한 경락인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경락인이 누구한테로부터 물건을 취득을 하는 거죠? 물건 입장에서 보자고요. 물건은 누구 물건이었죠? 네, 을의 물건이었죠. 그래서 을의 소유권이 병한테 이렇게 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락인을 뭐 어떤 사람이랑 동일하게 볼 수 있죠? 매수인이랑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을은 물건을 이전해 준 사람이니까 매도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병이 물건을 받았는데 받은 이후에 보니까 그 물건에 어떤 권리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경매는 권리의 하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권리의 하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자를 한번 볼까요? 그쵸? 뭐 이런 거 봅시다. 100평인 줄 알고 병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90평이에요. 그러면 이 하자가 뭐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이게 그러면 몇 번인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몇 번이에요? 3번이죠? 1번 전부 타인 권리, 2번 일부 타인 권리, 3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에요. 수량 부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3번이구나. 3번이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매수인이, 즉 이 경락인이. 경락인은 3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뭐? 해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손해배상, 대금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게 선의의 경우에 하나입니다. 선의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나요? 됐어요. 아, 그래서 경매도 담보 책임이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1항 볼까요? 경매의 경우에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유에 우리가 1, 2, 3, 4, 5번 뭐 이런 사유 막 그 암기하셨잖아요. 이 사유를 이렇게 전 8조의 규정 보면 사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대금감액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봤잖아요. 손해배상은 권리의 하자 같은 경우 손해배상이 포함되는데 왜 여기서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전하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요. 그러면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을의 채권자 갑이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병이 경락을 받았죠. 근데 원칙적으로 병은 을한테 담보 책임을 묻는데 을이 경매까지 들어온 거 봐서는 을이 돈이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이 병이라는 사람이 돈을 을의 채권자들한테 지급을 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 뭐 갑도 있고 을의 채권자들이 뭐 이렇게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이렇게 을이 돈이 없으면 자력이 없다는 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3항 볼까요?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난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손해배상 본래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약간 우리가 매매와 경매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겠죠? 성격이 유사할 뿐이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뒤쪽에서 보여드릴까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 손해배상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매매의 경우와 달리 경매는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건 아니죠. 원칙적으로. 그죠? 경매는 채무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경매를 진행했을 뿐이지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랑 약간 차이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면 채무자가 이렇게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경매가 돼가지고 담보 책임이 이 채무자한테 물을 때 좀 부당하다 이겁니다. 아,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했다고 손해배상 차이까지 물을 건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이런 이유 때문에 뭐라고요? 원칙적으로 경매의 경우 권리의 하자죠.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우리가 봤던 권리의 하자는 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 청구 이렇게 세 가지를 인정해 줬잖아요. 근데 손해배상은
예외적인 경우만 묻도록 하는 경우예요. 경매의 경우에는. 아시겠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는 물을 수 없는데, 즉 계약 해제와 대금감액 청구를 이렇게 경매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만 그렇다고요? 네, 사망이죠.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흥결을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이 어떤 하자가 있던 걸 알고 있어요. 또는 채권자가 이 하자를 또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청구했어요. 경락이는 당연히 이상한 물건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넘겨준 사람이나 아니면 경매를 청구한 사람이나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경매는 원칙적으로 이 두 가지, 해제와 대금감액. 그런데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까지 물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요건은 당연히 1번 볼까요? 당연히 공경매에만 적용되겠죠. 사경매는 적용 안 됩니다. 2번 경락인이 매수인의 지위, 그 설명 드렸죠. 경락인이 매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이 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그죠? 이건 설명 드렸죠. 권리의 하자에 한해서만 경매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경매의 절차는 유효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이건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담보 책임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담보 책임 이런 거죠.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 자체는 유효한데 계약 체결 전부터 있었던 하자를 이 을이 매매 계약의 유상성에 따라서 갑에게 내가 물건 받았는데 내가 돈을 주고 샀잖아. 근데 네가 줬던 물건이 하자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청구하는 게 담보 책임이라고 했죠. 담보 책임은 기본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매매가. 유효할 때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매매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하죠? 무효면 우리 매번 배웠죠. 무효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계약관계가 소멸이 되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효가 되면. 근데 지금 우리 담보책임 보는데 부당이득 얘기 한 번도 안 나오죠. 즉 담보책임 계약이 유효한 거예요. 우리 물건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전을 받은 상태에서 하자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경매는 매매와 같죠. 갑과 을 있고 을이 갑의 채무자인데 경매가 들어와가지고 병이 경락인이 됐죠. 근데 을 물건을 지금 병한테 이렇게 이전한 거잖아요. 이게 매매랑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경매도. 이게 경매잖아요, 경매. 경매도 매매랑 동일하니까 뭐다? 매매가 유효해야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처럼 경매 절차가 유효해야지 이렇게 뭐다? 해제나 아니면 뭐 대금감액 청구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유효한 경매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자주 기출이 되죠? 됐어요. 그럼 판례 볼까요? 네,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의 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그렇죠?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뭐다고요?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담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뭐다? 부당이득으로 간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담보 책임의 내용은 공부 다 하셨죠? 그죠? 경매의 경우에 손해배상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인정을 안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인정되는 얘기죠. 대금 감액 청구권과 해제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뭐 다 봤네요. 1번은. 2번 손해배상. 그렇죠. 원칙은 경매와 매매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어느 경우에 채무자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거나 하자를 알고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알면서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물어야겠죠. 설명을 드렸고요. 판례 볼게요.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즉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나왔죠. 근데 경락인이 알지 못해요. 무슨 얘기죠? 선이죠. 선의의 경락인입니다. 근데 어떤 걸 모르고 있죠?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경락인은 깨끗한 물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임대차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어느 경우인가요? 우리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사용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전, 일, 수, 제한, 행사죠. 근데 이 경우에는 뭐랑 거의 유사하나요? 제한이라고 볼 수 있죠. 즉 목적물에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제한? 임대차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4번의 경우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그죠? 계약 해제. 이 4번은 해제, 손해배상, 그 다음에 뭐죠? 대금 감액은 없죠, 본래. 근데 손해배상은 뭐죠? 경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락인이 물을 수 있는 거니까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못 묻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런 상태예요. 볼게요.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때는 해제를 하고 채무자한테 묻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때는 누구? 채권자에게 뭐죠?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계약 해제와 함께 또는 그와 별도로 경매 목적물에 위와 같은 흠결이 있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흠결이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나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는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뭐죠? 하자담보 책임을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하자담보 책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을 뿐이지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부당이득 청구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부당이득 청구는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청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유효인 경우에 경매 절차가 유효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만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다 봤네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담보 책임에 없는데 그래도 알아두셔야겠죠. 채권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1항에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매매계약 당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2항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갑이 을의 채권자예요. 근데 변제기에 현재 있습니다. 즉 변제기에 있다는 게 뭐죠? 을이 지금 갑한테 갚아야 돼요. 근데 갑이 을로부터 이렇게 이행을 받은 게 아니라 병한테 채권을 넘겨줬어요. 채권 매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채권자가 이렇게 병으로 바뀐 경우죠. 뭐 채권 양도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채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병이 채권에 있어서는 매수인이죠. 그죠? 갑은 누구죠? 채권에 있어서는 매도인이죠. 그러면 이 매수인이 채권을 샀죠. 그러니까 뭐다? 담보 책임을 병이 갑한테 담보 책임을 묻는데 이 담보 책임의 내용이 조금 일반적인 경우랑 다르다 얘기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담보 책임이 이 팔았을 당시에 이 을의 자력을 담보를 하는 거예요. 즉 병이 채권을 받았는데 이 병이 결국 을이 돈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매매했을 당시에 자력이 있는 것으로 갑이 이 파는 이 채권이 네가 이제 귀속해도 괜찮아. 왜? 이 팔았을 시점에 을이 즉 자력이 있어. 을이 자력이 있어. 이것을 담보한 것으로 본다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2항 볼게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근데 방금 같은 경우 변제기가 이렇게 도래했죠. 근데 도래를 안 한 경우에는 도래를 안 한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이렇게 채권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를 자력을 담보했냐면 현재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 을이 변제기에 도달했을 시점에 분명히 자력이 있을 거야. 이것을 갑이 담보를 해준다 이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조문 자체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담보 책임과 동시행은 저희가 이제 동시행 볼 때 그랬을 거예요. 담보 책임에서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담보 책임이랑 담보 책임이 인정될 때 이 관계가 동시행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담보 책임도 동시행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매도인 측의 담보 책임 이행과 매수인 측의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수령물에 반하는 의무는 뭐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담보 책임의 경우에 동시행이 적용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 환매 들어가 볼게요.